여러분은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병이 찾아올 때일까? 재산이 사라질 때일까? 아니면 가까운 이들에게 버림받을 때일까?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이 늙으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둘째는 선택을 그르치는 것. 노년의 삶은 젊은 날의 선택이 만든 결과다. 잘못된 선택은 늙어서 반드시 후회로 돌아온다. 후회는 늦게 깨달을수록 깊은 고통이 된다. 그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존엄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후회로 가득 채우는 비극이 된다. 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전부를 내어주고도 결국 버림받는가? 이 질문은 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은혜는 계산되지만 욕심은 끝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탐하는 욕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년에 들어 부모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선택이다. 집을 내주고, 재산을 내주고, 권리를 내주고, 심지어는 삶의 결정권까지 내준다. 처음에는 자식이 울면서 말한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평생 모실게요. 그 약속은 진심처럼 보인다. 부모는 그 말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풀린다. 그래서 기꺼이 내어준다. 남은 돈 한 푼, 땅 한 평까지 다 내어준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하다. 은혜로 얻은 것은 잠시의 감동일 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된다.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고맙다라는 말보다 내 거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는다. 부모가 가진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의 노동이며 자존심이며 살아온 역사의 흔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넘겨주면 부모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집은 자식의 이름으로 바뀌고 통장도 자식의 손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모는 말한다. 이제 내 자리는 어디인가? 사랑은 희생으로 완성된다고 믿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정약용의 지혜는 다르다. 희생이 과하면 사랑은 짐이 된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욕심과 결합하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갈등의 불씨가 된다. 어느 노부부는 평생 모은 집을 큰아들에게 모두 넘겨주었다. 장남이니 집안을 지켜야지.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큰아들의 아내가 말했다. 시부모님이 계시니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따로 나가 사세요. 그 순간 노부부는 깨달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순간 자신들은 더 이상 손님조차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이 갈등으로 변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부모가 가진 무언가를 다 내어주는 순간이다. 왜 부모는 그렇게 내어주는가? 첫째, 죄책감 때문이다. 젊을 때 자식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마음. 그래서 늙어서라도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보상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거래는 오래가지 않는다. 둘째, 불안 때문이다. 내가 늙으면 자식밖에 없다. 그 생각에 미리 자식을 붙잡아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멀어진다. 셋째, 잘못된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다 주었으니 자식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지.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원망으로 이어진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식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곳으로 흐르고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그렇기에 부모가 재산과 권리를 끝까지 쥐고 있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머문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더 젊고 더 필요를 채워주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향하는 곳으로. 여기서 갈등은 더 깊어진다.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다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욕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다.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생긴다.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은 부모가 오히려 존경받는다. 자식에게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되
마지막 결정권은 자신이 쥐고 있는 부모. 그런 부모는 자식이 쉽게 대들지 못한다. 오히려 아직도 아버지가 든든하다.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안심된다라는 말이 나온다. 존엄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선택권에서 나온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부모는 존엄을 잃는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지혜는 분명하다. 노년에 들어 가장 위험한 선택, 그것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선택이다. 사랑으로 내어준 것이 결국 갈등으로 돌아오고, 희생으로 건넨 것이 결국 버림으로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은 계산적이다. 오늘의 은혜는 내일 잊히고 남은 것은 욕심뿐이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재산이 아니라 존엄이다. 존엄을 지키려면 내 몫의 권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라. 사랑을 나눠주되 존엄을 잃지 마라.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지혜이고 노년이 반드시 새겨야 할 선택이다.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 가장 많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 바로 배우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에 들어 가장 쉽게 외면받는 사람 역시 배우자다. 한번 질문해보자. 왜 어떤 노인은 자식에게는 모든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평생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무심해지는가? 자식은 언젠가 떠난다. 자식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다. 그러나 배우자는 남는다. 마지막까지 함께 숨을 나누는 존재가 배우자다. 그런데 노년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 바로 배우자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정약용은 아내 홍씨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다. 유배지에서도 늘 아내의 안부를 묻고 서신에 그대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다라고 적었다. 그는 알았다. 세상 모든 이가 등을 돌려도 배우자만은 곁을 지킨다는 사실을. 하지만 현실 속 많은 노년 부부는 다르다. 평생 고생을 함께 했으면서도 늙어서 서로를 원망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 인생을 망친 게 바로 당신이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저 세월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이 쌓여 나온 도끼일 뿐이다. 노년에 들어 배우자를 외면하는 선택은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첫째, 외로움이 배가 된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다. 고독이다. 배우자를 외면한 사람은 고독을 2배로 짊어진다. 둘째, 자식에게 의존하게 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식만이 유일한 의지처가 된다. 그러나 자식은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바쁘다. 가정을 챙겨야 한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집이다. 셋째, 존엄이 무너진다. 배우자는 서로의 거울이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스스로의 존엄도 깎여 내려간다. 한 노인이 있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아이를 키워주고 뒷바라지를 할 때는 그저 당연하다고 여겼다. 노인이 되자 그는 말한다. 내 늙음은 오직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식은 멀리 떠나 있었고 남은 건 평생 외면했던 아내뿐이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다.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 당신이었구나.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었다. 이미 아내의 마음은 다 식어 있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부부는 천지의 도리와 같다. 흐르는 강물처럼 서로 의지하고 하늘과 땅처럼 서로 떠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노년에 이르러 배우자를 외면한 사람은 반드시 고독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놀라운 반전은 여기에 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식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늘 손을 잡고 걷는 배우자가 곁에 있다. 서로 잔소리하며 싸우다가도 저녁이 되면 한 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병원에 갈 때 손을 잡아주는 것도, 낯선 세상에서 안심시켜주는 것도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다. 그러나 왜 우리는 배우자를 가장 쉽게 외면하는가? 첫째, 익숙함 때문이다. 늘 곁에 있으니 소중함을 잊는다. 둘째, 비교 때문이다. 자식은 효도를 하는 듯 보인다. 손주는 귀엽다. 그러나 배우자는 늙고 지쳐있다. 셋째, 원망 때문이다. 내가 젊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나를 이해했더라면 끝없는 과거의 불만이 현재의 관계를 갉아먹는다. 하지만 정약용의 지혜는 분명하다. 배우자를 소홀히 한 사람은 자식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자식은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한다면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런 분들 내가 왜 모셔야 하지? 부부의 존중이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도 함께 무너진다. 한 노부부는 늘 싸웠다. 아내는 남편이 고집불통이라고 욕했고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꾼이라고 무시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피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두 분이 만나면 맨날 싸우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그 결과 부부는 결국 서로만 남았다. 그러나 이미 서로에게 지쳐 있었다. 이것이 배우자를 외면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다. 반전은 있다. 노년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 서로의 잔주름을 사랑으로 읽고 서로의 느린 발걸음을 기다려주는 순간 노년은 외롭지 않다. 자식이 곁에 없어도 괜찮다. 손주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지혜는 단순하다. 노년에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다. 재산을 나누어 가질 사람은 자식이지만 마지막 숨을 나눌 사람은 배우자다. 따라서 노년에 들어 가장 위험한 선택, 바로 배우자를 외면하는 선택이다. 늙어가면서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 있다. 자식은 떠나도 배우자는 남는다. 자식은 의무로 효도하지만 배우자는 마음으로 동행한다. 사랑이 끝나도 동행은 남는다. 애정이 옅어져도 동반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사람, 그것이 배우자다. 배우자를 외면하는 선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선택은 결국 자기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의 지혜가 말한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노년에 들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바로 체면을 지키려는 선택이다. 왜 어떤 노인은 돈이 없어도 자식이나 이웃 앞에서는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까? 왜 몸이 아파도 병원 가자는 권유를 뿌리치고 나는 괜찮다라며 오히려 허세를 부릴까? 그 배경에는 단 하나, 체면이 있다. 체면은 젊을 때는 사회적 명예를 지켜주는 옷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짐이 된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늙으면 체면보다 실속을 택해야 한다. 그는 체면을 줬다. 결국 불행해지는 노인의 길을 꿰뚫어 본 것이다. 체면을 지키려는 선택이 왜 위험할까? 첫째, 건강을 잃는다. 남 앞에서 병약한 모습 보이면 창피하다. 내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다. 이렇게 병을 숨기다 병세가 악화된다.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둘째, 관계가 단절된다. 돈이 없으면서도 나는 아직 당당하다라는 허세로 친구 모임에 나가 술값을 다 내고 집에 돌아와선 아내와 싸운다. 체면을 위해 쓴 돈이 결국 가족의 상처가 된다. 셋째, 자식에게 부담이 된다. 노인은 자식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한다. 내가 돈 없다. 내가 병들었다. 이런 말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을 안겨준다. 한 어르신은 젊을 때 회사 간부였다. 사람들이 늘 그를 존중했다. 그는 자존심이 세고 체면을 중시했다. 노년에 이르러 은퇴 후 수입이 끊겼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그를 사장님이라 불렀다. 그는 빈털털이었지만 체면 때문에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술을 샀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서지 않겠나.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외면당했다. 결국 생활은 파탄났다. 자식들은 한탄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허세만 부리셨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체면은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정약용은 말했다. 거칠애를 따지면 속이 상한다. 거칠애, 즉 체면에 집착하는 순간 내면은 텅 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진심이다. 그러나 많은 노인은 체면을 끝까지 붙잡는다. 동네 모임에서 젊은 이들 앞에 서면 내가 젊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 끝없는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사람들은 처음엔 들어주지만 곧 피한다. 결국 남는 건 체면뿐이고 사람은 떠난다. 또 하나의 위험이 있다. 체면은 고립을 부른다. 몸이 아프면서도 괜찮다라며 버틴 노인이 있었다. 남들 보기에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자식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중얼거렸다.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가장 큰 민폐가 되었다. 자식들은 뒤늦게 돌봐야 했고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체면은 그를 살려주지 못했다. 오히려 죽음마저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정약용의 지혜는 분명하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 늙으면 체면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반전은 여기서 시작된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존경이 생긴다. 내가 늙으니 잘 안 보인다. 내가 힘이 없으니 좀 도와다오. 솔직히 말하는 어르신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식은 우리 부모님 참 현명하시다라고 생각한다. 체면을 붙잡을 때는 불편했지만 체면을 버리자 진짜 존중이 돌아온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남편은 젊을 때 체면에 집착했다. 술자리에서 늘 허세를 부리고 돈이 없어도 후배들 밥을 사줬다. 그러나 늙어 병이 들자 생각을 바꿨다. 내가 이제는 체면 차릴 나이가 아니다. 그는 병원에 가는 것도 숨기지 않았고 자식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솔직히 말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고 손주가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체면을 버린 순간 가족의 사랑이 돌아온 것이다. 노인의 가장 큰 적은 체면이다. 체면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건강을 해치고 자식을 떠나게 만든다. 반대로 체면을 버리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인간관계가 더 따뜻해진다. 가족의 사랑이 더 가까워진다. 정약용은 말한다. 사람은 늙으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 체면은 젊을 때나 피한 가면일 뿐 노년의 얼굴은 진솔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진짜 행복인가? 아니면 체면인가? 노년에 들어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 바로 체면을 지키려는 선택이다. 건강은 젊을 때 챙기면 되는 것 아니냐?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노후의 비극은 시작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선택, 바로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젊을 때는 조금 아파도 금세 회복됐다.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출근에 큰 문제가 없었다. 허리가 뻐근해도 며칠 쉬면 나아졌다. 그러나 노년은 다르다. 몸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이 어렵다. 한 번의 작은 무시는 평생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몸은 삶의 근본이다. 근본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 그의 말처럼 건강을 무시한 선택은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왜 노년의 건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까? 첫째, 건강은 곧 자유다. 젊을 땐 돈이 자유를 준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돈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계 여행을 꿈꾸던 노인이 무릎 관절로 인해 집 앞 마트조차 가기 힘들어진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몸이다. 둘째, 건강은 인간관계의 기반이다. 몸이 불편해지면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 없다. 친구 모임에 못 나가고 종교 모임에도 못 나간다. 그러다 결국 고립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셋째, 건강은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 부모가 건강을 잃으면 자식의 삶도 무너진다. 자식은 부모 병간호에 매달리고 가정은 파괴된다. 부모의 건강이 무너지면 온 가족이 흔들린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젊을 때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퇴직 후에도 나는 건강하다라며 큰 소리 쳤다. 혈압약을 처방받았지만 이까짓 약은 안 먹어도 된다며 무시했다. 운동도 하지 않았다. 결과는 참혹했다.
하루 아침에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자식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손주들은 공부를 포기해야 했다. 그의 말이 가족의 귀에 남았다.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건강을 무시한 대가가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병을 돌보지 않으면 큰 병이 생기고 큰 병을 돌보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 노인은 이미 작은 병을 안고 산다. 혈압, 혈당, 관절, 시력 하나라도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곳이 무너진다.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냥 참고 살지 뭐. 이 한마디가 삶의 마지막을 비극으로 이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태도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 나이에 즐길 거 즐겨야지. 담배를 놓지 못하며 지금 끊어 뭐하나. 운동을 게을리하며 내일 하면 되지. 그러나 그 내일은 오지 않는다. 노년의 몸은 어제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는다. 반전은 여기서 찾아온다. 건강을 챙기면 삶이 다시 열린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다. 그녀는 60대 후반에 당뇨 판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절망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다. 식단을 바꾸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년 뒤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혈당은 안정되었고 몸무게는 줄었으며 무엇보다 활력이 생겼다. 손주와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모임에 나갔다. 건강을 챙기는 선택은 노년을 다시 젊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다. 노년의 지혜는 몸을 아끼는 데 있다. 몸을 지키는 자만이 정신을 지킨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아직도 체념한다. 나도 이제 늙었는데 뭐하러. 병원 가봐야 소용없다. 죽을 때 죽지 뭐. 이 말들은 모두 자신을 속이는 변명일 뿐이다. 진실은 다르다. 건강은 노력하면 회복된다.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 오늘의 10분 걷기가 5년 뒤의 자유를 지킨다.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선택은 곧 삶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은 삶을 2배로 확장하는 선택이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약을 제때 먹었는가? 몸을 움직였는가? 잠을 제대로 잤는가?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운명을 결정한다. 노년에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 그 4번째는 바로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선택이다. 노인이 혼자 산다는 건 불행 아니냐? 나는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만들어진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홀로 서기를 두려워한 선택이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자식에게 의지하려 한다. 배우자에게만 기대려 한다. 혹은 사회와 이웃에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스스로를 일으키지 못하면 남이 세워주어도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노인이 홀로 서기를 두려워한다는 건 삶의 자율성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왜 홀로 서기가 그토록 중요한가? 첫째, 홀로 서기는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간다. 결국 남는 건 자신뿐이다. 그때 홀로 서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존엄은 산산이 부서진다. 둘째, 홀로 서기는 자식과의 관계를 지킨다. 부모가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면 자식의 삶을 끌어안게 된다. 자식의 가정에 간섭하고 자식의 경제를 흔든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갈등으로 무너진다. 셋째, 홀로 서기는 자유를 지키는 선택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유를 지키려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한 할머니는 늘 말했다. 나는 혼자 못 살아. 자식 없으면 못 버틴다. 그래서 자식 집에 얹혀 살았다. 처음에는 좋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갈등이 생겼다.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했고 손주는 방해받았다. 결국 할머니는 눈치를 보며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는 이렇게 후회했다. 차라리 혼자 살 준비를 했더라면. 반대로 한 노인은 달랐다. 그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 하지만 울고만 있지 않았다. 스스로 장을 보고, 스스로 집을 청소하고, 스스로 친구를 만나러 다녔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저 분은 혼자 살아도 참 멋지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의 노년은 당당했다. 정약용은 말했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은 곧 지혜요. 지혜는 다시 사람을 살린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선택은 곧 지혜를 버리는 선택이다.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홀로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단정한다는 것이다. 혼자 밥 먹으면 서럽다. 혼자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리지 못할 때 진짜 외로움이 찾아온다. 반전은 여기서 일어난다. 홀로 서기를 받아들이면 혼자가 곧 자유가 된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건 서러움이 아니라 독립이다. 혼자 여행을 가는 건 위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혼자 책을 읽는 건 고독이 아니라 성장이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노년은 비로소 젊어진다. 한 여든 노인의 고백이 있다. 나는 남편 잃고 세상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 알겠다. 혼자 살아도 참 즐겁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돌본다. 이 고백은 노후의 진리를 보여준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행을 붙잡고 살고 홀로 서기를 받아들인 사람은 끝내 자유를 누린다. 정약용의 지혜는 분명하다. 혼자 설 수 있는 자만이 끝까지 사람답게 산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선택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러나 홀로 서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는 새로운 세계로 열린다. 당신은 지금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는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누군가 곁에 없어도 웃을 수 있는가?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는가? 노년에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 그 5번째는 바로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선택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묻는다. 정약용이 평생 고민하며 남긴 지혜는 결국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떠나는 법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권력도 보았고 재산도 보았고 사람의 탐욕과 집착도 다 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사람이 후회하는 선택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평생을 망친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선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선택, 배우자를 외면하는 선택, 체면을 지키려는 선택,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선택,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선택. 이 5가지는 모두 노년에 반드시 후회로 돌아온다. 사람은 늙어서야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한다. 아직 숨 쉬고 있는 지금, 아직 걸을 수 있는 지금, 아직 말할 수 있는 지금,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괜찮아. 내 자식이 잘 챙겨줄 거야. 나는 아직 젊어. 노후는 멀었어. 그러나 후회는 항상 불시에 찾아온다. 예고 없이 찾아와 인생의 마지막을 짓누른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미리 준비하는 자는 늙음도 두렵지 않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만이 노후를 두려움으로 맞이한다.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자유로 맞이한다. 여기서 반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짜 노년이다. 자식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배우자를 미워하며 살 것인가? 체면에 집착하며 살 것인가? 몸을 방치하며 살 것인가?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부터 달라질 것인가? 후회 없는 노년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조금씩 쌓는 습관이 결국 존엄한 마지막을 만든다.
매일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준다. 노년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지금의 선택이 곧 마지막 인생을 만든다. 정약용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는 단순하다. 후회할 선택을 미리 버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지금 당장 붙잡으라는 것이다. 노년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 후회로 끝낼 것인가? 자유와 존엄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지금 바로 답을 내야 한다.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답이 곧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결정한다.